고양신문 뉴스체크 유경종 기자입니다. 네, 2021년 첫 번째 여러분들 찾아뵙는 시간인데요. 새해가 되면서 꼭 달라져야 될 것,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라져야 될 것은 뭐 누구나 원하듯이 새해에는 코로나가 빨리 잡혀가지고 일상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달라지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뉴스체크를 사랑하시는 구독자님들의 응원과 관심 계속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추가 소식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구술조사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숲속의 섬이 화사랑 문제 있다.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창릉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에 대한 추가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기사에서 많이 만났던 남동진 기자가 이 자리에서 대신 AS 뉴스라고 생각하시고 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진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신문 일면에 실린 약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가운데 저 직선 수평으로 간 게 GTX 노선이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왼쪽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게 경의중앙선, 왼쪽에서 내려와서 곡선 그리며 올라가는 게 3호선,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된 저 노선이 바로 고양선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저게 식사동에 연결되는 신교통수단, GTX 창릉역 추가 신설, 요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창릉역이 신설된다는 소식이 어떤 그 다음에 또 기대 효과가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창릉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3기 신도시들은 이제 GTX 노선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창릉 신도시만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교통대책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제 신설역이 확정됐습니다. LH에서도 사실 이 GTX 창릉역의 신설 필요성을 계속 주장을 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은 GTX 창릉역 신설로 인해서 고양시가 그동안 안고 있었던 이제 고양선 노선 효율화 문제랑 그 다음에 식사역 연장 문제, 요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카드로서 이번에 제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조금 더 짚어주세요. 고양시의 GTX 정차형이 총 3곳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성남이나 용인, 파주시 등을 보면 신설역이 모두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을 통해서 고양시는 이제 총 3곳이 됐고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은 이번 창릉역 신설을 통해서 이 창릉지구에서 이제 서울역까지 기존 40분 걸렸던 교통이 10분으로 단축이 되고, 여의도까지 이제 50분을 기존에 걸렸던 것이 2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덕양구의 교통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창릉 신도시에 창릉역이 생김으로써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그런 열악한 교통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허브역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덕양에서는 뭐 이거 두말할 나위 없이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근데 일산 주민들은 약간 미묘한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덕양구 주민분들을 환영하시는 반면에 이제 일산 지역에 좀 불만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전에 이제 창릉 신도시 발표에 따른 상대적 방탈감과 이제 우려들이 이번 창릉역 발표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GTX 역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이런 좀 잦은 정차에 따른 이제 속도 저하의 우려도 제기되는 데다가 이 창릉 신도시가 GTX 창릉역까지 생김으로써 이제 가치가 더욱 상승하면서 이 일산 지역의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고양시에서 풀어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네요. 자,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이번 창릉역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면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창릉역 신설 예산은 1,650억 원인데 이게 전액 LH에서 부담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와 LH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GTX-A 노선은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고, 신규역에 따른 뭐 새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기존 노선은 민자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끝낸 데다가 LH가 전액 부담하는 역사 신설인 만큼 추가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필요가 없다. 근데 다만 이제 고양선 같은 경우도 앞서서는 예타 조사 면제 대상이라고 했지만 기재부에서 예타를 얘기를 했던 만큼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예타 조사가 면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창릉 신도시 개발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닌데
GTX 개통도 뭐 덩달아서 늦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우선 GTS-A 노선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2023년 말 개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릉역 같은 경우는 우선 2023년 개통이 어렵습니다.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창릉역이 늦어지니까 노선도 같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제기되는데, 이 국토부 측 말에 따르면은 이게 정차역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 개통 시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창릉역 신설하는 것이 개통 시기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건 먼저 만들어 놓고 개통은 나중에 가서 하면,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주제, GTX 창릉역이 신설되면서 연쇄작용으로 고양선도 변화가 왔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고양선이 당초에 대곡역을 거쳐서 고양시청역으로 가는데, 이제는 화정역을 지나서 바로 고양시청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기존 대곡역을 경유하는 노선은 고양선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GTX 노선에 연결시키기 위함이었는데요. 근데 창릉역이 신설됐기 때문에 대곡역에 굳이 연결할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이번 노선이 이렇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네, 요 그림 보시면요, 예, 옆으로 돌아가던 노선이 직선으로 짧아졌습니다. 세부 노선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이번 발표에서 신설역이 앞서서 발표된 내용의 7개가 고양시에 생긴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역 위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고양선의 시종점, 이거는 확정이 됐지만은 세부적인 노선과 역사 위치는 앞으로 이제 진행될 설계 용역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창릉 GTX역과 연결되는, 환승되는 지점, 그리고 화정역과 환승되는 지점, 요 두 지점은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선 앞으로 일정 어떻게 예상하면 될까요? 기본 계획 착수가 올해 들어가서요, 2024년에 착공, 그리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뜨거웠던 곳은 바로 식사동입니다. 고양선을 식사동까지 연결해 달라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신교통수단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신교통수단 과연 뭔가요? 네, 저 이성호 기자님이 확인한 거지만 어쨌든 홍정민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트램이 맞습니다. 대곡에서 고양시청역을 거쳐서 식사역까지 이제 트램으로 연결되는 방식이고요. GTX역과 고양선, 3호선, 대곡서사선, 경의선까지 이제 환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트램은 지상으로 다니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요게 오송에서 지금 시험 중인 그런 이제 트램 열차거든요. 네, 요런 거 비슷한 열차가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을 둘로 쪼갠다라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대곡 고양, 그 다음에 고양 식사 각각 2개의 사업으로 쪼갠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게 좀 많이 혼란스러웠는데요. 이제 확인 결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행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대곡에서 식사역까지 가는 노선이 이 사업비가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데, 이 절차가 만만치 않은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곡에서 고양시청역까지 600억, 그리고 고양시청에서 식사역까지의 900억 사업을 이제 구분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고양시청역에서 식사역까지 가는 노선은 시의 예산이 20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LH에서 다 부담하고요. 대곡 고양시청 식사 있는 트램 완공 시기는 언제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고양선과 동일하게 2029년 준공 목표고요. 대곡부터 식사까지 갈아탈 필요 없이 직결 운행합니다. 운행 속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거라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위례 신도시에 지금 위례선이 트램으로 도입이 되는데, 그것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례선 같은 경우 최고 설계 속도가 70km라고 하니 그 수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 지금 보이고 있죠? 사실 처음 발표 당시에 좀 격앙됐던 분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내부적으로 이제 정리된 공식 입장은 아쉽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도추현 관계자분의 말씀을 인용을 하자면은, 고양선이 직접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무산된 것은 아쉽지만은 트램 도입을 위해서 예타 면제까지 이끌어낸 것은 높게 평가한다. 속도나 배차 등에서 편의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더불어서 이제 노선의 추가 연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발언을 남기셨습니다. 네, 식사동 주민들의 관심은 앞으로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창릉 신도시 교통대책과는 별개지만 지난주에 또 하나 중요한 교통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교외선 개통 시기가 확정돼서 발표가 됐네요. 또 차량 운행 방식도 이번에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2023년 교외선 재개통이 이재명 도지사를 통해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재개통 사업은 이제 기존 노선을 활용해서 재개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철도시설 개보수 작업만 완료되면 바로 운행 재개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사과 말씀드리고 정정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대곡역에서 고양시청역까지는 어차피 트램으로 교외선이 개통되니까 근데 그거 이용하는 거고 여기서 식사까지만 연장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틀렸답니다. 교외선은 트램이 아니랍니다.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이성우 기자가 가끔 이렇게 틀릴 때 있습니다. 네, 이름도 좀 자주 틀리긴 하는데 네. 자, 그렇다면 트램이 아니면 교외선 과연 어떤 기차가 다니는 거죠? 당초에 트램 운행으로 발표됐던 건 맞는데 이 최종 발표에서 디젤 열차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운행됐던 열차를 수리 후에 투입해서 재개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건데요. 운행 시기는 좀 단축시킬 수 있지만 또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수명이 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전철화 또는 트램 같은 신교통 수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네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6.25 전쟁 구술조사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연구와 조사는 누가 진행한지 궁금하네요. 제목 그대로 6.25를 직접 겪은 고양시 주민들을 만나서 각자가 경험한 사실들을 인터뷰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또 문헌 자료를 보충해서 한 권의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네, 고양시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이고요. 조사는 전쟁 중 민간인 피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신 금정굴 인권평화재단의 신기철 연구소장님 이분께서 맡아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고양 지역의 6.25 피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가 작성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이런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거에 저도 좀 이제 기사를 쓰면서도 놀랐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다 돌아가셨고 고양시가 이제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거의 전통 마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구술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는 게 아주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공식적인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민간인들의 전쟁 피해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고양 지역은 특히 전쟁 초기에 피난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인민군에게 점령이 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복이 된 이후에 그리고 일사 후퇴 때 그 민간인들의 희생이 아주 많았습니다. 젊은 장정들이 군번도 없이 국가에 의해서 징집을 당한 제2국민병 사건이라고 있는데 그 피해도 고양시에서 많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6개 행정동을 조사했다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 2021년에 이제 나머지 지역을 신기철 소장님이 조사를 해서 이제 2차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네, 신 소장님은 이번 조사 목적이 어떤 국가의 잘못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뒤늦게나마 진실을 정면으로 응시해서 올바른 지역사를 복원하고 화해와 통합의 디딤돌을 놓고 싶다라는 바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좀처럼 싫은 소리를 하시지 않는 우리 유경정 기자님께서 무려 기자 수첩을 쓰시면서 문제 제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숲속의 섬이 화사랑 명백한 왜곡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무슨 내용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고양시에서 상징 건축물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름을 올린 게 바로 백마 화사랑이라는 공간인데요. 여러분들 화사랑 그러면 어떤 공간인지 이렇게 연상되는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80년대나 90년대 초 그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근데 이번에 지정한 건물은 화사랑이 아니라 숲속의 섬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운영을 했던 건물이거든요. 물론 그 원래 화사랑과 이 숲속의 섬과는 친연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명백히 두 공간은 동시에 존재했었던 서로 다른 그런 사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 건축물을 지정을 하려면 역사성에 엄밀한 검증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에서 문제점을 좀 지정을 한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화사랑 세대가 아니거든요. 네네.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상징 건축물이라는 거를 이제 지정하는데 어떤 시에 약간 의도성이 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화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어떤 특정한 세대의 특정한 추억을 거기다가 이렇게 투영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너무 과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숲속의 섬을 상징 건축물로 지정했어도 가치가 충분했다고 봅니다.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청춘 그 백마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고 애니골이라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의 그 먹거리 그 마을을 처음 시작한 곳이거든요. 정직하게 여기를 숲속의 섬으로 지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기자수첩에 담았습니다. 뭐 달리 말해서 좀 의미 부여를 위해서 좀 과한 욕심을 부린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그 AS 네. AS 대타 기자입니다. 네, 남동진 기자 아주 오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또 직접 취재하신 일에 대해서는 좀 종종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봐서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기운차게 열어가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